하버드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한국과 중국인데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버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에밀리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태는 지난 학기 중국 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케네디 스쿨 최대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세미나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월터 프리먼 교수님이 연단에 올라 청중을 둘러보셨죠. 백발의 교수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프리먼 교수님은 차분하게 수치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 2.3%로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점, 부동산 부실 대출 규모가 4.6조 달러로 중국 전체 GDP의 3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슬라이드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친구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눈동자가 커다래졌고 입술을 깨물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 베이징 출신 유학생 장웨이였죠. 프리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장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웨이는 지금 중국이 흔들린다는 건 전형적인 서구식 시각이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은 장기 전략 속에 있으며 단기적 지표로 중국을 판단하는 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웨이는 자신만만하게 중국이 이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 중이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한번 이걸 주제로 논문을 써보면 좋겠다며 최대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 논문을 쓰라고 하셨죠. 세미나가 끝나고 캠퍼스 카페에서 미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장웨이의 말이 사실일까? 얘기했어요. 미나는 데이터로 봤을 땐 교수님 말이 100%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중국에 가면 뭔가 다른 걸까? 의아해했죠. 그러면서 책상 위의 데이터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보는 건 어떨지 미나에게 제안했어요. 안 그래도 여름방학 때 미나와 함께 아시아로 여행할 계획이었는데 논문도 쓸 겸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죠. 그러자 미나의 눈이 반짝였고 우리는 노트북을 열어 바로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현지 소식을 들으며 다음 목적지를 정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떠난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활기가 없어 보였죠. 물론 비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미나가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제안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현실을 보려면 가장 먼저 상업 중심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하이의 명동이라 불렸던 화루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화루이 백화점에 간다고 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하필 그곳을 가냐며 물었죠. 미나가 예전에 인기 있던 곳이라고 들었다고 말하자 기사님은 그냥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화루이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냥 입구가 좀 조용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비었어요.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층짜리 백화점 전체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각 매장마다 폐점 세일 70% 할인 매장 정리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죠. 미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나의 눈빛에서도 같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가 맞나 싶었어요. 1층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직원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 직원도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희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용기를 내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제야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요즘 장사가 어떠냐고 물었고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온라인도 안 된다고요. 그냥 다들 소비를 멈췄다고 했습니다. 미나가 다른 백화점도 이런지 물었더니 직원은 여기보다 더 심한 곳도 많다고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10개의 매장 중 5개는 아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 의류 매장에서는 직원 2명이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자 당황한 듯 일어나셨어요. 미나가 괜찮다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직원분들은 마치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놓듯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여기서만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한국 관광객들로 매장이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하루에 겨우 대여섯 명이라고 했어요. 백화점 마지막 층에는 식당가가 있었는데 원래 20개가 넘는 식당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단 3곳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우리 말고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미나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게 우리가 알던 중국이 맞아?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장웨이가 자신있게 말하던 장기 전략 속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거든요.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접시 가장자리에는 이전 손님의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고 숟가락에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담은 그릇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물컵 안쪽에는 뭔가 검은 얼룩이 있었어요. 소스를 가져다 주시는 직원의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끼어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죠. 미나가 용기를 내어 조금 먹어봤지만 고기는 덜 익었고 야채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주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어요. 직원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을 때는 문이 고장나 있었고 내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했어요. 계산할 때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고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왠지 모를 서글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며 요즘은 관광객을 보기 힘들다고 한탄하셨어요. 저희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왔지만 위생 상태를 보면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이곳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글로벌 리뷰 사이트에서 이 식당에 대한 끔찍한 평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는 것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데이터와 통계로만 보던 중국 경제의 실상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니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미나와 상의했어요. 결국 부동산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허난성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백화점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상하이에서 허난성으로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화려한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뒤로 사라지고 대신 중국의 내륙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나는 노트북으로 허난성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은 중국 부동산 버블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작 저희가 도착한 곳은 기사에서 본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허난성 정저우시 외곽 택시 기사님의 안내로 찾아간 푸청 가든이라는 대형 주택단지는 말 그대로 유령 도시였습니다. 수십 개의 고층 아파트가 늘어서 있었지만 창문에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썰렁한 바람만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들은 절반쯤 완성된 채로 멈춰 있었고 완공된 건물도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미나가 드론을 꺼내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드론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아파트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멈춰버린 크레인들, 단지 내 분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저희를 맞이했는데 자신을 왕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왕씨는 처음에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경계하는 듯 했지만 미나의 유창한 중국어 덕분에 곧 마음을 열었어요. 왕씨는 이 단지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의 꿈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총 1만 2천 세대 규모로 계획됐고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대요. 하지만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완공된 건물들은 왜 비어있는지 물었습니다. 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샀는데 지금은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고요. 집값이 떨어지니 그냥 비워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단지를 둘러보며 왕 씨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런 상황은 허난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로 수입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개발업자들은 빚을 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요.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왕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단지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두 채의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하나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다른 하나는 노후 대비용이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두 채 모두 가치가 반토막 났고 한 채는 아직 완공조차 안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왕 씨에게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지방정부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제 정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불확실하다고요. 최악의 경우 수년간 이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단지를 나오는 길에 저희는 몇몇 거주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었는데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믿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편의시설은 하나도 완공되지 않았고 밤이면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미나와 저는 침묵에 잠겼어요. 오늘 본 광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왕 씨의 말처럼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광경을 기록했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솟아있는 빈 건물들 마치 유령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런 규모의 경제적 충격은 반드시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허난성의 충격적인 유령 도시를 뒤로하고 저희는 우한으로 향했어요. 부동산 현장에서 본 모습이 중국 경제의 전부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한은 코로나 이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한 도시였습니다. 만약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면 그곳은 우한일 것 같았어요. 우한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활기찬 도시의 불빛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허난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표면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나가 현지 대학생들을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한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미나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인을 통해 만난 대학생 그룹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3명의 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민, 웨이펑, 그리고 샤오유 모두 우한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미나가 미리 연락해서 저희의 방문 목적을 설명해뒀기 때문에 학생들은 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이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좋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수백 명이 한자리를 두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리민의 말에 따르면 그의 학과 선배들 중 절반은 아직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대요. 그러자 웨이펑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부모님이 모든 저축을 털어 자신의 교육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하는 게 중국 부모들의 일반적인 전략이었대요.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깨졌다고 했어요. 웨이펑은 중국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차라리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웨이펑에게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더니 웨이펑은 한국이 그나마 공정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샤오유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보고 나서는 한국에 가고 싶다며 한국의 물가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해 중국인들이 가면 부자처럼 돈을 펑펑 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값과 생필품 가격이 중국 대도시의 절반도 안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샤오유는 평소 중국 커뮤니티에서 검색해본 서울의 원룸 가격을 언급하며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한국에서는 명품 쇼핑도 마음껏 하고 고급 레스토랑도 매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흥분된 모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생활비가 중국보다 훨씬 싸다는 그녀의 믿음은 확고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은 중국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진 일종의 한국 환상이었습니다. 실제 경제 지표나 물가 수준과는 관계없이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더라고요. 샤오유는 한국에서 소비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고 한국으로 이주해 중상류층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나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녀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아 현실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꿈과 희망이 현실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샤오유에게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의 계획 경제 방식이 가진 한계를 실감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3명 모두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은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느껴진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10년 후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3명 모두 잠시 침묵했고 결국 웨이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발전할지 모르지만 창의성과 혁신 측면에서는 뒤처질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세 학생 모두 저희에게 연락처를 남겼어요. 특히 웨이펑은 한국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표면적인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늘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웨이펑이 말한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성공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지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품고 저는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한국을 직접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직접 비교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우한에서의 마지막 밤, 중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하이의 텅 빈 백화점, 허난의 유령 도시, 그리고 우한의 절망적인 젊은이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이었죠. 설마 한국도 이런 모습인 걸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의 제안으로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웨이펑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나라,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미나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나의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 학생 웨이펑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공항 철도까지 복잡한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미나는 이런 효율성이 바로 한국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상하이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생동감 있고 목적이 뚜렷해 보였죠. 저는 그 차이를 느끼며
미나에게 어디를 먼저 가볼지 물었어요. 미나는 명동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라고요. 명동에 도착하자 정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상하이의 텅 빈 화루이 백화점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게마다 손님들로 가득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건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이후 미나의 안내로 저희는 강남의 스타트업 거리를 방문했어요.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젊은 창업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나의 대학 친구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했어요. 미나의 친구 정우는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우한의 젊은이들처럼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궁금했거든요. 정우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한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요. 다음 날은 송도 스마트시티를 방문했어요. 인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이 도시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쓰레기를 지하로 자동 수거하는 시스템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현지 전문가인 최수빈 연구원의 안내로 스마트시티 센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과 중국의 도시 개발 접근 방식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둘 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한국은 사람 중심의 설계가 돋보였어요. 효율성만큼이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시스템과 사람, 둘 다 움직인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도적 틀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유연성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하셨어요. 최 연구원은 또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한 단계 도약했다고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바로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경제 시스템의 성공은 단순한 규모나 성장률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미나는 문득 내일은 조금 다른 체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시의 현대적인 면만 보지 말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도 경험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벗어나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건물들 사이로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나가 저를 미국에서 온 친구라고 소개하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느리지만 정확한 영어로 환영해 주셨어요. 방은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돌방의 따뜻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짐을 풀고 나오자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방금 딴 것 같은 신선한 녹차였어요.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이 한옥이 그녀의 증조부 때부터 가족의 품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한때는 폐허가 되었지만 가족들의 노력으로 복원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함께 김치전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께서는 한옥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공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의 유대가 중심이 된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먼저 반죽을 만드는 법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는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김치를 다지고 파를 썰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섞는 과정까지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을 때 할머니는 문득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에도 한국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고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체였다는 설명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완성된 김치전을 함께 나눠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한국 문화의 핵심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식사 후 저희를 근처 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한 전통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시장 투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인들과 할머니의 교류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었고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미나가 설명하길 이런 관계가 바로 한국의 정문화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인간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문화라고요. 해질 무렵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매실주를 한 잔씩 따라주셨습니다. 달콤한 향과 함께 퍼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문득 할머니께 한국의 빠른 발전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 돕는 마음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끝없는 희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곧 한국의 현대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번영까지 그 과정에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밤이 깊어가며 미나와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와 겉으로 보이는 성장에 집중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하룻밤은 제 여행 중 가장 감성적이고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생동감이 아니라 삶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과거와 현재의 자연스러운 공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떠나는 저희에게 직접 만든 작은 보자기 선물을 주셨어요. 천 위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꽃 무늬가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좋은 인연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으며 이제 하버드로 돌아가 제가 본 진실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여정을 정리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중국과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하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발표까지는 딱 이틀이 남아 있었죠. 하버드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미나와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최신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습니다. 발표 당일 케네디 스쿨 세미나실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아시아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들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프리먼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가 중국과 한국의 경제 비교 사례 연구라고 소개하셨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장웨이였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중국, 세계의 엔진이었습니다. 장웨이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어요. 상하이와 베이징의 최첨단 건물들과 화려한 야경, 그리고 북경 올림픽 당시에 웅장한 개막식 장면들이 슬라이드를 장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강조하며 이것이 세계 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했어요. 장웨이의 발표가 끝나자 몇몇 친중 성향의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온적인 반응이었어요. 데이터와 화려한 이미지는 많았지만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올랐어요. 첫 슬라이드부터 장웨이의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허난성의 유령 도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불이 꺼진 수만 세대의 아파트와 멈춰 선 크레인들, 그리고
텅 빈 도로가 생생하게 화면에 펼쳐졌어요. 이어서 상하이 백화점에 비어있는 매장들, 무표정한 직원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실제 중국의 처참한 모습이 더 극적으로 와닿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한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중국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활기찬 명동의 모습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마트시티 송도의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배운 한국 발전의 정신적 토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조용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장회의의 발표 때와는 다른 종류의 박수였어요. 더 진지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박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장회의였어요. 그는 제 발표가 중국의 일부 지역만 선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방문한 곳은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들이었다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본 것은 통계 숫자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도 물론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프리먼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양쪽 발표를 모두 높이 평가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셨어요. 특히 제 발표에 대해서는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변화 앞에서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구조와 기술을 도입하되 사람을 잃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작은 나라이지만 거대한 유연성을 가진 나라라고 한국을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앞으로의 세계는 단순한 성장률보다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한국일 거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나와 함께 우리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단순히 두 나라의 경제를 비교하러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깊은 통찰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이번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가진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학기에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기로 했어요. 미국과 한국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각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화려한 건물이나 높은 GDP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미국 사회에도 퍼뜨리고 싶기 때문이죠. 한국은 애들까지 진짜 왜 이래? 여기 리야드의 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결과를 듣고 참가한 84개국 327명의 학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이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레이첼이에요. 화학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시는데 그 영향인지 저도 어릴 적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밤 늦게까지 화학 문제를 풀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죠. 왜냐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해 메달을 따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 대회는 각 나라에 대표되는 학생 오직 4명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국 대표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화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화학 실험실로 달려가 추가 실험을 하고 밤늦게까지 화학 문제집을 풀었어요. 게다가 주말에는 부모님을 따라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 수준의 화학 서적을 독파하며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국 대표를 선발하는 시험을 앞두고
제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해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라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공부하면서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죠. 영국 대표 선발전에서도 할머니는 시험장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시며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고 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할머니의 응원 덕분인지 시험 내내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영국 대표로 선발되어 5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셨죠. 어느 나라에서 참여하나 합격자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제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한 곳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나 싶었죠.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 엠마가 작년에 한국의 잼버리 대회를 다녀왔거든요. 잼버리 대회는 참가비만 150만 원 정도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참 전부터 설레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엠마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제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도착 첫날부터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더운 날씨에 그늘이 부족한 것도 힘들어 했었어요. 이때 많은 참가자들이 열사병으로 고생했는데 엠마도 며칠 동안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렸죠. 여름이라 100번 양보해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캠프장 내에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응급 상황 시 대처 방안도 명확하지 않았대요. 중간에 불만이 많았던 참가자들은 중도 귀국하기도 했는데 엠마도 그때 귀국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큰일 나겠다며 그냥 돌아오라고 했지만 엠마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좋다며 조금 더 버티겠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엔 엠마가 보고 싶었던 K-팝 공연도 보고 만족했다고 했지만 멀리 영국에서 지켜본 잼버리 모습은 영 엉망이라 한국에선 무슨 국제대회를 그렇게 치르나 싶어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아무튼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매일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어요. 어느덧 대회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떠나기 전에 저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고 부모님과 함께 떠나기보단 오히려 할머니와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장시간 비행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국 대표 학생으로 참가하는 거니 품위를 잃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오라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리야드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 내내 읽었던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로 온 학생들이라 그런지 모두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러던 와중 한국 대표팀과 마주쳤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팀 친구들은 굉장히 조용했지만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대회 주최 측에선 각 학생들의 시차 적응과 대회 준비를 위해 초반 며칠간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게 배정된 실험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팀과 같은 실험실과 독서실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다른 나라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은 제겐 라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실험실을 쓰게 되면 그 친구들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별 기대 없이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제 옆자리에 한국 학생이 제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제가 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한 통 왔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엄마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급히 영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셨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아빠와 함께 영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할머니는 고모랑 함께 병원으로 갔고 아빠도 이제 가서 살펴보실 테니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얼른 모의 실험을 시작했겠지만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여기에 앉아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고 짐을 챙겨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나가는데 옆자리에 민준이가 저를 힐끗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장 큰 장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 날 실험실에 갔고 옆자리에 민준이는 벌써 실험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도 꽤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을 시작하려는데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실험 중 제가 실수로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민준이가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다칠 수도 있었죠. 저는 민준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고 민준이는 무슨 일이 있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처음 본 친구를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저는 그 눈빛에 감동을 받았죠. 저는 민준이에게 할머니의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저에겐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했죠.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민준이도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으셨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팀 친구들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민준이와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잼버리 사태 때문에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가득했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달랐어요. 마음 따뜻한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저는 다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의 학습법에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 친구들은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토론하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 친구들과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놀라운 실력을 지켜보면서 이 친구들이 대회를 휩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대회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제가 시험 칠 때마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셨는데 그걸 친구들이 대신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제게 무언가를 하나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건 코팅해 놓은 네잎 클로버였어요. 이건 부적인데 자기는 워낙 이런 물건들이 많아 제게 하나 준다고 했어요. 이번 시험을 꼭 잘 쳐서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저는 비록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준이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네잎 클로버를 받아드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그동안 민준이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민준이가 알려준 접근 방식을 기억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시험을 치르는 내내 저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에 걸친 시험이 끝나고 모든 걸 쏟아붓고는 녹초가 되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미 한국 친구들은 다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신나게 놀자며 가방 놔두고 리야드 시내로 놀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회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대회장에 모여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죠.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고 장려부터 차례로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한국팀 친구의 이름이 불렸어요. 다음은 동메달 차례였는데 이번에도 한국팀 친구의 이름이 불렸죠. 저는 제 이름도 불리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동메달 명단이 끝나도록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혹시나 한편으로는 은메달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은메달 발표가 시작되었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은메달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과 한국팀 친구가 같이 불렸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메달을 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옆에 있던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친구들은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민준이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저는 민준이라면 금메달을 받을 거라 확신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금 한국팀 친구들 4명 중 3명이 모두 수상을 했는데 혹시나 민준이만 못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곧이어 금메달 발표가 시작되었고 민준이의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참가국의 학생들이 모두 수상을 하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잠깐이나마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모두 서로 축하해주며 기뻐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얼른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며 민준이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회를 통해 은메달보다 더 값진 친구가 생겼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런데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직후 축하와 기쁨의 분위기가 가득했던 대회장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중국팀에서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중국팀은 한국팀에서 금은동메달의 장려까지 모두 휩쓸어간 게 의심스럽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대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참가자와 관계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 친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중국팀은 증거도 있다며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곤 모든 팀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저는 영국팀의 일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중국팀 대표는 한국팀의 수상 결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한국팀이 시험 전 문제를 미리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 사진은 민준이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장내가 술렁였어요. 사진에 찍힌 심사위원은 그때 당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민준 학생이 주워준 게 전부였다며 그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저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저는 저분이 심사위원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강력히 항변했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고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팀의 노력과 실력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각국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순서대로 의견을 말하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어요. 저는 대회 기간 동안 한국팀과 가까이에서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서로를 도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제가 알게 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그간 한국 학생 대표들이 국제과학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팀의 성과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하나둘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대표는 한국과의 과학 교류 경험을 언급하며 제 주장을 지지했고, 독일 대표도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 팀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한국 팀의 시험지와 준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상황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제안을 했어요. 한국 팀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자리에서 풀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이 제안은 말도 안 되긴 했지만 한국 친구들이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제안에 많은 대표들이 호응했고 심사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결국 즉석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고 각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어요. 1시간의 준비 시간 후 한국팀은 즉석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었어요. 모든 대표들과 심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팀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해답을 도출해 나갔어요. 2시간의 시험 시간이 끝나고 채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한국팀은 극도로 어려운 즉석 문제들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해냈고 오히려 모두 다 금메달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완벽한 답안을 내놓았어요. 한국팀은 모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보여줬고 각각 높은 수준의 화학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팀을 포함한 모든 대표들이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사위원장은 한국팀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선언했고 이번 수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어요. 오히려 모두에게 금메달이 돌아가지 않은 게 의아한 결과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중국 대표팀에게는 다음 대회에서 이의제기권을 박탈하는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국팀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너희라면 분명히 잘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얘기했고 다들 즐거워했어요. 이 사건 이후 대회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국팀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을 전했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며 서로의 학습 방법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병원에서 퇴원할 것 같다고 많이 나아지셨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할머니께 은메달 소식을 전해드리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회를 끝까지 치러낸 것과 제가 좋은 성적을 얻은 것 둘 다 너무 값지다고 하셨죠. 그렇게 대회도 다 마무리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고 저희는 SNS 주소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엄마는 제게 짧은 대회 기간 동안 제가 부쩍 큰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좋은 친구를 만난 덕분인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은메달도 땄겠다. 제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셨고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대답하자마자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살짝 고민하시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다음 주에 가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바로 비행기 표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민준이에게 다음 주에 한국에 간다고 놀러 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자 민준이도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하고 웃으며 좋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리야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할머니께 달려가 메달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다시 그대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와 한국 친구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이렇게 금방 만날 줄은 몰랐다며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나눴죠.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민준이는 제게 뭘 제일 해보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한국 학교가 궁금하다고 얘기했어요. 민준이는 지난주에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고 오늘 하루 체험해도 좋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놀랐어요. 민준이의 설명으로 이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업 시간이었는데도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화학 수업 시간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데도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한국 영재로 대회에 나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다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민준이와 급식실로 이동했어요. 한국 학교 견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단연 학교 급식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을 때 저는 어디선가 나는 냄새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다양한 반찬들과 메인 요리에 신선해 보이는 과일까지 식단의 구성이 무척 알차 보였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메뉴가 영양사 선생님의 꼼꼼한 계획 하에 준비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급식을 받았고 식판에 담긴 음식들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국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 맛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있었어요. 특히 처음 먹어보는 김치는 독특한 맛이 있었지만 씹을수록 아삭한 맛에 금세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은 이 모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의무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국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싶었어요. 영국은 이렇게 다채롭게 제공되지도 않을 뿐더러 급식의 질과 양이 떨어져 학교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챙겨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학생들은 이런 급식을 매일 먹고 있다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영국에도 이런 한국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민준이 집에 초대받아 식사도 대접받고 경복궁도 다녀왔어요. 정말 재미있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죠. 제가 잼버리 얘기만 듣고 한국에 대해 아예 몰랐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다음엔 민준이를 영국에 초대할 예정인데 그때 바나나 우유를 잔뜩 사오라고 시켜뒀어요.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 대해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레이첼 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잼버리 때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때 기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영재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다닌다니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